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우리말 어감 사전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나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말은 다른 언어들과 달리 세분화되고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어감, 뉘앙스라고 하는데 비슷한 듯 다른 단어들의 차이를 이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안상순 선생님은 30년 넘도록 사전을 만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말과 글을 찾아다니며 풀이를 붙이는 일을 했지만 비슷한 말의 속뜻을 변별하고 정리해서 기록하는 이 작업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책이 언어 규범서는 아니며 언어 현실을 규범의 틀로 재단하기보다는 그 실상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모 화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쓰는 말을 규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쳐두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현행 국어사전의 규범과 상치되는 점도 있었음을 밝힙니다. 라고 서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죠. 규정되어진 틀에서만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말의 규범 역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대충 느낌으로만 알고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단어들의 어감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이라 소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될지 걱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우리말 어감 사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상의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멀리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 여행과 관광. 여행은 자기 집에서 나와 멀리 물설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행위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자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새로운 풍물과 미지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지만 낯선 곳에서 돌발적 상황과 맞닥뜨리는 일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여행은 그 같은 설렘과 두려움을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관광을 갈 수도 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간혹 여행과 관광을 대립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 여행이고 남이 세운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하는 게 관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유여행과 패키지 관광의 특성일 수는 있어도 여행과 관광의 차이일 수는 없다. 관광은 여행과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행의 한 종류일 뿐이다. 곧 여행은 멀리 떠나는 일을 총칭하는 말이고 관광은 그 중에 일부의 것만 가리키는 말이다. 관광이라는 말은 주나라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국지광이란 한 나라의 빛나는 부분을 살핀다는 뜻으로 다른 나라의 훌륭한 문물을 보고 배우는 일을 가리켰다. 이는 산수를 즐기며 유람하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자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타국의 문물과 제도, 풍속 등을 살피는 공적 행위였다. 관광은 뒷날 유람과 같은 사적 행위로 뜻이 변화되었고 오늘날에는 산업화되어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관광은 한마디로 경치가 빼어난 곳이나 문화유적지, 기타 명소 등을 찾아다니며 보고 즐기는 행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행사에서 일정과 교통편, 숙식 등을 미리 정한 뒤 여행자를 모집하는 패키지 상품이다. 흔히 가이드가 여행자들을 인솔하는 이 상품은 짧은 시간에 알짜배기 볼거리를 효율적으로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관광은
빠듯한 일정에 따라 볼거리 위주로 진행되는 탓에 새로운 문화나 풍습과 밀도 있게 접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행사들은 자유여행이니 테마 여행이니 하는 것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광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다른 형태의 관광 상품일 뿐이다. 여행의 외연은 매우 넓다. 좁게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훌쩍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레저, 위락, 친목, 답사, 구경, 업무 등을 위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이나 나라로 가는 일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관광이나 유람뿐 아니라 회사원이 출장을 가거나 대학생이 MT를 떠나는 일도 넓은 의미의 여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행가와 관광객은 여행하는 태도와 목적이 다르다. 관광객이 좀 더 확실한 목적과 일정에 따라 움직이면서 볼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여행가는 자유롭게 낯선 문화나 풍속과 접촉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정신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유람객은 주로 명승고적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사람을 가리키며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던 말로 오늘날에는 문학적 표현에 주로 쓰인다. 유람객은 관광객과 큰 의미 차이가 없으나 관광객에 비해 고풍스러운 어감이 강하고 사용 빈도도 현저히 낮다. 타인의 도움, 배려, 은혜를 깊이 느끼거나 새기는 마음. 감사하다와 고맙다. 감사하다와 고맙다는 남의 도움이나 배려에 기쁨을 느끼거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둘의 뜻이 아주 비슷하여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한다. 그런데 종종 둘을 비교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편협하게 흘러갈 때가 있다. 열정적인 우리말 지킴이 가운데 간혹 한자어를 배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자어를 고유어를 위축시키고 피폐시키는 해악으로 여긴다. 강이 가람을 누르고 천이 지문을 몰아낸 것을 두고 몹시 애통해한다. 고유어가 한자어에 밀려난 것을 끔찍한 참사로 치부하는 듯하다. 그들은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다를 지양하고 고맙다를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한자어의 유입이 우리말을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풍부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균형 잡힌 생각이라 느낀다. 그런가 하면 감사가 일본어에서 왔다는 잘못된 통설이 감사하다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일본어 감사는 우리말 감사와 같은 한자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한자어이다. 조선왕조실록만 보더라도 태조실록에서 순종실록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빈도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송서와 같은 중국 고문원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감사의 일본어 기원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감사하다와 고맙다는 고유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둘 다 활발하게 쓰이는 소중한 우리말이다. 목숨과 생명 중 어느 하나만 써야 할 이유가 없듯이 감사하다를 배제하고 고맙다만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두 말은 의미는 유사하나 용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감사하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지만 고맙다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울 줄을 모른다. 내 덕에 일이 잘 되었으니 나한테 감사해라. 내 덕에 일이 잘 되었으니 나한테 고마워라.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깊이 고맙고 있습니다.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나다는
감사하다가 동사로 쓰인 것으로 고맙다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이고 라는 형용사로 쓰인 것으로 감사하다와 고맙다가 모두 가능한 경우이다. 고맙다가 동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하다가 붙어 고마워하다로 파생되면 가능하다. 가와 나의 경우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 나한테 고마워해라 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나 다의 경우는 고마워하다가 불가능하다.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 형용사 어근 플러스 하다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런데 라에서 보듯 감사하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고맙다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용사 감사하다에는 고맙다와 달리 제약이 따른다. 도와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감사해. 내 뜻은 고맙지만 사양할게. 내 뜻은 감사하지만 사양할게. 그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 분이다. 그는 우리에게 참 감사한 분이다. 바와 같이 감사하다는 해라체나 해체 등을 쓸 수 있는 손아랫 사람이나 동년배를 대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반면 대상이 손윗 사람이면 감사하다를 사용하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뜻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사의 경우처럼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니은 플러스 대상의 형식을 띨 때 고맙다는 자연스럽지만 감사하다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예컨대 고마운 분, 고마운 이웃, 고마운 친구, 고마운 선생님은 자연스럽지만 감사한 분, 감사한 이웃, 감사한 친구, 감사한 선생님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현상은 고맙다의 기원과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본래 고맙다는 옛말 고마하다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비읍이 결합하여 생긴 말이다. 고마는 존경, 삼가 높이 여김을, 고마하다는 존경하다, 삼가 높이 여기다를 뜻하므로 고맙다는 존경스럽다, 삼가 높이 여길만 하다의 뜻을 기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마운 분은 존경스러운 분, 삼가 높이 여길 만한 분이라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마취에서 깨어나자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눈물이 났다. 하느님께 감사하라. 한편 대상이 삶 또는 주어진 현실 같은 추상적 개념이거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일 때에는 주로 감사하다가 쓰인다.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우리말 2인칭 대명사, 너와 당신과 그대. 우리말에는 영어의 you와 같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2인칭 대명사가 없다. 영어의 경우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칭하거나 거꾸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칭할 때 you라는 2인칭 대명사를 두루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말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2인칭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너, 자네, 당신, 댁, 그대, 귀하 등 우리말 2인칭 대명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상하 구별 없이 두루 쓸 수 없다. 너는 2인칭 대명사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말이지만 손아랫 사람이나 친구 사이에만 쓸 수 있다. 성년의 경우에는 아랫사람이나 동년배라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나 말을 놓는 관계가 아니면 너를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너는 문장의 종결 어미가 해라체이거나 해체인 경우에 쓰인다. 너는 거기 가지 말아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와 같이 쓰인다. 너가 해요체에 쓰이면 너나 잘하세요와 같은 꼴이 되므로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의도적인 유머로서는 가능하겠지만 당신은 의미의 스펙트럼이 넓어 어떨 때는 높이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낮추는 말 같기도 하다. 당신의 속내를 다양한 용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마. 주여, 당신을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바.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대등한 관계의 상대를 대접하여 이를 때 쓸 수 있다. 주로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를 대접하여 가리키는 경우에 쓴다. 사실 현대 국어의 입말에서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부부간이 아닌 사람이 입말에서 쓰는 것은 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다. 이때의 당신은 얕잡는 어감이 강하다. 이를 상대방은 공격으로 받아들여 누구한테 당신이래 하고 반발할 수도 있다. 상하 관계에서 권력을 쥔 자가 아랫사람을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위압적인 어감을 가지기도 한다. 가령 공사장에서 현장 감독이 하급 노동자에게 이봐 당신 일 좀 빨리빨리 해 라고 할 때에는 우월적 지위로 상대를 억누르는 느낌이 있다. 오늘날 당신은 입말보다 글말에서 더 많이 쓰인다. 식구나 대중가요의 노랫말 속 당신은 주로 연인을 가리킨다. 연인끼리 편지글 해서 상대를 가리켜 당신이라 정답게 이르기도 한다. 현대국어에서 당신은 윗사람을 가리키지 못하지만 시에서는 가능하다. 입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글에서도 어머니를 당신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시에서는 높이는 뜻으로 쓸 수 있다. 기도문에서 경외의 대상인 절대자를 높이는 뜻으로 당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당신을 쓸 수 있다. 책에서 독자를 상대로 말하거나 광고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말할 때, 대중 캠페인에서 당신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가리킨다. 한편 그대는 셋 중 가장 사용 빈도도 낮고 사용 조건도 제약적이다. 현대 국어에서 입말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시나 편지글 같은 글말에 덜어 쓰이는데 흔히 사랑하는 님이나 정다운 대상을 가리킨다. 4.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앞에 예에서 보듯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당신과 다르지 않으나 당신에 비해 고풍스럽고 기품 있는 어감을 띈다. 그대는 지난날 대화나 글에서 님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나 벗을 두루 이르던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역사 소설이나 사극 등에서나 그 자취를 볼 수 있다. 자, 지금 일이 급하오. 그대가 아니고야 뉘 있어 좋은 개교를 내어서 군사의 마음을 격려하겠소. 앞에 화문은 신라군이 백제군을 당해내지 못하자 김유신이 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빈영자를 불러 당부하는 말이다. 김유신은 아랫사람인 빈영자를 그대로 지칭하고 있다. 이때 그대는 상대를 정중하게 대우하는 어감을 가진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자네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아랫사람이나 동년배를 대접하여 이를 때 댁은 잘 모르는 사람, 특히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로 보이는 사람을 완곡하게 이를 때, 귀하는 주로 공적인 편지나 글에서 상대를 높여 이를 때 쓰는 2인칭 대명사이다. 뜨겁고 강렬한 내면의 불길, 정열과 열정. 정열은 내면에 끄기 어려운 불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불은 매우 뜨겁고 강력한 에너지, 곧 무언가를 위해 온몸을 사를 수 있는 저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정열은 맹목적일 수도 있고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말하자면 안에서 맹렬히 솟구쳐 나오는 감정의 자발적 유로 같은 것이다. 내면의 불길은 원천적으로 혹은 생내적으로 지나기 마련인데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더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열정도 정열처럼 내면의 불을 가진 상태다. 물론 그 불의 열기도 정열의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그 불길은 맹목적이기보다 잘 통제되어 있고 무언가를 위해 의도적 집중이 잘 이루어져 있다. 내면의 불길이 반드시 원천적이거나 생내적일 필요는 없다. 목표가 분명하고 의지가 확고하면 열정은 언제든 샘솟을 수 있다. 정열적인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고 무슨 일에든 적극성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기울여 열중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마디로 전자가 피가 뜨겁고 화끈한 사람이라면 후자는 주어진 일에 열성을 다하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또 정열적인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격정의 사랑이라면 열정적인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몰입하는 사랑이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정열의 나라 스페인을 열정의 나라 스페인으로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투우는 격정과 환호의 드라마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열정이 아닌 정열의 표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확할 듯하다. 반대로 그는 새로 맡은 일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의 경우 열정을 정열로 바꾸는 것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특정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정열이기보다는 열정이기 때문이다. 학문에 대한 정열이 식다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다보다 덜 매끄러워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정열을 쏟다, 바치다, 불태우다와 열정을 쏟다, 바치다, 불태우다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 두 단어는 사실상 동의어에 가깝다. 그는 후학양성에 정열을 쏟았다와 그는 후학양성에 열정을 쏟았다 사이에 의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정열이 내부에 간직한 원천적인 에너지이고 열정은 목표를 향해 동기화된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쏟다, 바치다, 불태우다와 같은 고에너지의 동사와 만나는 순간 본래적 의미가 중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열과 열정이 사용된 예시이다. 가,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내 발등에 붓는다. 나, 사무엘 율마는 청춘에서 열정은 청춘과 노년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열정이 있으면 60대도 청춘이고 열정이 없으면 20대도 노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사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말이 점점 파괴되거나 이상하게 쓰일 때가 많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도 어른들께 듣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한글 맞춤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매우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글자인 한글을 가진 나라이고 문맹률이 거의 없는 대단한 국가죠. 이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글과 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책 우리말 어감사전을 소개했는데요. 잘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